나는 새 신부와 재혼한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 덕분에 잭은 옆에 서서 밝은 미소로 이렇게 말했고 그의 시어머니도 활짝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이혼하고 이사갈 것 같아요. 잭과 그의 시어머니의 마음에서 그의 연인을 그의 새 아내로 환영하기로 한 결정은 이미 완료된 거래이므로 나는 연속으로 쫓겨나고 있지만 솔직히 귀찮지는 않습니다. 조만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잭은 그의 여주인에게 완전히 열중했고 그의 친척들은 그녀를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나는 조용히 앉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이 왔을 때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으니 잭 준비되셨습니까? 제 이름은 서맨서입니다. 저는 35세입니다. 살저는 27살에 잭과 결혼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되면 아이를 가지자. 그것이 잭과 제가 알기도 전에 몇 년 동안 그가 말하던 것입니다. 저는 잭과 제가 모두 나이가 들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잭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잭은 항상 거짓말을 잘 못했어요. 오늘 늦게까지 일해야 해서 그게 최근 그의 변명거리가 되었지만 자세히 보면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쉬는 날 급여 명세서에 그는 혼자서 집을 나갔고 열성적인 표정으로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즉시 생각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그를 믿었습니다. 나는 그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잭과 결혼했습니다. 나는 그가 잭과 결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와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불륜을 멈추라고 요청하면 그가 동의하기를 바랐지만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녁 식사 중에 우리가 서로 마주보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잭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최근에 집을 나가기 위해 핑계를 대고 있다고 재빨리 말했지요. 잭이 화가 났다고 의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그 순간 잭이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는 사실이 결국 내 의심이었기 때문에 속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들었어.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생각했어. 너의 그런 태도가 싫은 거야? 그 사람이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아닐까? 테이블에 몸을 기댔다. 그 사람 내 직장 후배야. 그 사람은 정직하고 친절해. 너만큼은 아니야. 잭이 갑자기 행복해 보여서 그 사람과 함께라면 삶이 훨씬 나아질 거라고 말했어. 어린 소녀는 너에게 관심이 없을 거라고. 나는 나 자신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다고. 잭 벌써 40대인데. 경제적으로 잘 안 되네. 어렸을 때 모델을 했었지. 잭이 그렇구나. 맞대. 응. 잭은 젊었을 때 잠시 모델 생활을 했다고.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더군요. 자기는 아직 키가 크고 잃지도 않았거든요. 몸매 잘생겼고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쯤이면 지나갈 법한데 회사에서는 실제 나이가 알려진 것 같아. 잭이 나를 이렇게까지 의심하는 아내와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냐고 선언한 것 같아서 이혼을 추진했다. 어제는 조용히 하려고 하다가 가방이랑 옷 챙겨가려고 거기 있는 것 같더라. 잭 뭐야 말을 더듬더니 겁먹은 듯 뒤로 물러섰다. 나는 도시락을 건넸다. 잭은 나를 보고 놀랐다. 이것이 내가 점심을 만든 것이다.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았으니 괜찮다면 드세요. 알겠습니다. 그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말했지만 그는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족스러워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어제는 잭이 전혀 진지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가 만든 점심이 왜 손대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려졌는지 완전 망가졌어. 동료와 함께 점심을 먹었어. 잭이 앉아서 말했다. 저녁은 어떻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내가 만든 도시락 버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나중에 먹을 수도 있었잖아. 아니면 버리지 말았어야지. 잘냈어. 잭이 쌀쌀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 내 도시락은 그냥 시시해. 응, 너무 시시해. 꺼낼 수 없어. 공공장소에서 애슐리라고 외쳤는데 잭이어인 줄 알면서도. 회사 후배야. 매일 나한테 점심을 만들어주네. 너랑 다르게 스타일리시해서 내 걸 버렸잖아. 난 그 사람 점심 내 점심을 보고 못 봤어. 그냥 잭이 거만한 표정으로 비웃는 것뿐이야. 이제 확신이 들었어. 동료가 매일 점심을 만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 잭도 그것에 대해 반항하는 것 같았고 집에서 다른 여자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려고 잭이 갑자기 어리둥절하다고 하더군요. 이번 주말에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냥 놔두세요. 잭은 내 의견을 일축하고 대화를 끝내라고 했고 주말에 잭의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자를 봤습니다. 몰랐어요. 예실이님 만나서 반가워요. 여자 예실이가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잭만큼 매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잭은 항상 잭이 매력을 느낄 만한 유형의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저는 잭에게 아주 타당한 질문을 하며 웃었습니다. 사과했는데 그 사람이 폭탄을 터뜨렸어요. 나 임신했어요. 나 드디어 아빠가 됐어요. 잭이 무의식적으로 행복한 미소로 애슐리를 껴안고 말했어요. 나는 내 배를 쓰다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알겠지만 내가 갈 거라면 아이를 갖기 위해 나는 그 아이가 잘생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당신은 도망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은 지금까지 잭의 말을 믿었지만 처음부터 그는 나와 함께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애슐리가 낳은 아이는 분명 귀여울 거야. 잭이 자랑스럽게 말했어. 애슐리는 곤란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지켜보던 잭의 어머니는 날카롭게 빤히 쳐다보는 눈빛으로 넌 이의가 없지 않니?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 잭이 나에게 말을 걸어 떠웃는데도 차가운 목소리로 웃는데 왜 이렇게 차갑게 들릴 수 있을까 싶었어요. 나는 새 신부와 재혼할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이혼하고 이사를 갈 거예요. 잭의 어머니도 그 옆에 서 계셨어요. 그들은 활짝 웃으며 나를 쫓아내고 예시리를 새 아내로 환영할 계획이었고 나는 버림받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잭이 우리가 자기 부모님 집에 간다고 말했을 때 직감이 들었습니다. 잭이 집에서 예시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순간 나는 우리 관계가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예감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결정했습니다. 오늘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이미 이혼했다고 말했고 그 여자는 조용해졌다. 잭이 일그러진 얼굴로 반박했다. 그것은 이미 이혼한 당신과 나를 잃은 것에 대한 형편없는 변명이다. 그래, 결국 당신은 나에게 이혼 서류를 줬다. 나는 내 목소리가 얼마나 차분한지 놀랐다. 그래, 난 이제 침착해졌어. 이혼 서류에 서명이 있다는 잭의 말이나 미소에 더 이상 속지 않을 테니 나도 내 이름에 서명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의 부모님 집을 방문하기로 결정된 후에야 제출했다. 잭과의 일은 끝났다고. 그래도 그 사람이 애슐리를 부모님에게 데려올 줄은 몰랐는데 너와 나는 이미 이혼했잖아. 뭐 그게 편리하구나. 나도 같은 생각이어서 미리 처리해 두었지. 잭은 내 예지력에 기뻐하는 것 같았어. 좋은 준비 고마워요. 사만다. 저와 이혼해 주셔서 걱정 없이 애슐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천만에요. 잭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한 건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최근까지 공허함을 느꼈어요. 이 남자를 사랑했는데 정말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점에 있어서 잭은 더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재혼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왜 안 되는지 알죠? 잭은 내 말에 충격을 받고 필사적인 어조로 애슐리를 바라보며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농담이군요. 애슐리 할 예정이었죠. 나와 함께 있어줘. 난 너와 함께 있을 생각이 없어. 예시리는 잭의 어머니와 잭 모두 놀랐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간절히 기대했던 계획이 무산된 이유는 왜 당신은 그저 깡패였기 때문입니다. 예시리는 걱정스러우면서도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나는 임신했다고 말했지만 내 아이라고 말한 적 없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후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애슐리가 나를 쳐다봤다. 고마워. 너도 여자라서 같이 연기하는 게 다행. 아니 난 엉뚱한 미소로 대답했어. 서툴게 쓴 것 같았어. 코미디 잭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잭의 기분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이제 가야겠어요.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시리 잭은 필사적으로 그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예시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잭의 어머니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녀의 틀니가 빠질 뻔한 잭은 잠시 망연자실하다가 나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돌렸다. 사만다에 대한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탐정을 고용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녀의 남편에 대해서는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기뻐할 차례였습니다. 나는 승리의 느낌으로 말했으니까 그녀의 남편은 당신의 상사야. 거짓말을 안 해. 애슐리. 그리고 감독은 직장에서 나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지. 직장에서는 전문적이야. 잭의 주장을 일축하고 잭이 머리를 손에 쥐고 있다고 반박했어요. 애슐리는 감독과 결혼했어요. 이 일이 밝혀지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마세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더 내 얼굴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이미 감독님과 이야기했습니다. 잭은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애슐리와의 당혹감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쇼가 시작되려던 참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그의 어머니가 속았다고 한탄한 피해자입니다. 그 여자한테 배신당하고 지금은 너한테 배신당해. 이 일로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 그렇다면 내 아들에게 속은 건 바로 나야? 나는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입술을 살짝 떨리며 말했다. 잭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했다. 그 행복을 파괴한 건 잭 애슐리와 나야. 그럼 끝이야. 잭이 나 대신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그의 결정을 존중해. 내 미소를 바라보는 잭의 어머니가 땅바닥에 주저앉은 모습이 보여 압도됐지. 그 순간 잭의 전화벨이 울렸고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고 창백해져서 파월이 감독님.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빨리 전화를 받도록 재촉했다고 말했어요. 이 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건 모두 당신 자신이 하는 일이라고 말했고 그걸 깨닫지도 못한 채 말이죠. 예시리와 국장이 같은 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잭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나를 여러 번 쳐다보았지만 나는 잠정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잭이 전화 국장인 파워리에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 내 진심을 큰 소리로 말하는 나 자신을 발견해서 침착하려고 노력해도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고 확신했을 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 잭이 멸시하는 말은 신경 안 써. 못생기고 의심스러운데 방심한 건 내 잘못이야. 난 내가 도와주지 않아서 집안일에 바빴어. 소리쳤어. 옷을 입을 시간도 화장품도 살 시간도 없었어. 내 필요보다 생활비를 우선했지. 시간 관리를 잘못한 건 내 잘못이라는 걸 이해해줘. 잭은 어떤 비난도 받아들이지 않았어.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지 마. 넌 매일 똑같은 평범한 음식을 만들어. 더 이상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가세요. 더 이상 소란을 참을 수 없어요. 엄마도 저를 버리시나요? 잭은 괴로워 소리쳤지만 엄마는 무시했어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을 나섰어요. 잭과 나는 서로에게 잘 굴복하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엄마에게 전화해서 슬프게 들리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잭이 그런 사람이었어.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지만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럴게요. 며칠 뒤에는 너랑 같이 있어라. 아파트나 뭐 구해서 나갈 거야. 그럴 필요는 없어. 엄마가 걱정한다고 안심시켜줬어. 넌 이미 충분히 했어. 그냥 집에서 편히 쉬어. 알았어.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집에 오니 누나와 남편이 너무 컸다. 누나 괜찮아 보이는데. 난 괜찮아. 이제 불쾌한 일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억지로 웃으며 답장한 언니는 막 첫째 딸을 낳아서 품에 안고 자고 있는 아기와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남편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잭과 헤어진 건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거예요. 자유로웠지만 눈물이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사만다네. 어머니가 저를 복도로 안내하실 때 제가 대답했어요. 방으로 가세요. 청소가 잘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제가 대답했어요. 제 방으로 가니 몇 년 만에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방도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지난번 여기에 머물렀는데 마치 어제 여기서 보낸 것처럼 편안했어요. 어머니는 감사함을 느끼면서 내내 깨끗하게 유지하셨나봐요. 나는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평화로운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평화가 깨졌을 때 현관문에 누군가 서 있는 걸 봤어요. 사만다 거기 나오세요. 뭘 원하세요? 며칠 만에 잭을 마주하자 답답한 마음에 물었어요. 잭은 해거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사람은 항상 나한테 집안일을 했고 확실히 요리도 못했거든요. 그 자신의 흐트러진 외모는 그가 직장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 달콤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사만다 그의 말투가 나를 매료시켰던 것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그런 말에 내가 속았다고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질 뿐입니다. 그 순간 나는 잭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시리가 나를 변화시킨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다시는 속이지 말고 다른 마을로 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 정말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뜻하지도 않은 말을 할 수 있었나요? 잭의 의도를 바로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를 편리한 가정부로 여겼습니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어. 그는 나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예시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녀는 남편과 실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아기가 자기 것인지도 확신하지 못해서 그녀는 쫓겨났어. 당신이 얼마나 다행인지 내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예시리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나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잭은 지금 나를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외쳤습니다. 그녀는 마땅한 것을 얻었고 그녀는 아마도 다른 남자를 속일 것입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잭은 명백한 증오심으로 모든 책임을 예시리에게 전가한 것 같았고 이로 인해 자신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대담하게 다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난 그 사람의 실수로부터 배울 기미가 보이지 않아 미안하지만 내 의도는 분명히 했어. 더 이상 너와는 살 수 없어. 진심으로 너를 경멸하게 됐어. 너무 강경하게 굴지 마. 사만다. 아직 나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어. 그 사람의 자만심 가득한 말에 난 말문이 막혔지. 어떻게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는 환상을 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진심이에요. 정말 당신이 싫어요. 사만다. 잭이 다가와서 엄마에게 소리쳤어요. 경찰에 전화하세요. 사만다. 뭐예요? 더 이상 당신을 상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웃에게 다가오는 어머니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큰 목소리가 잭을 노려보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올게요. 그 후에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잭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떠났으니 이제 당신과 함께 있을게요. 돈 농담 아니고 방금 그런 식으로 쫓겨났어요. 잭과 애슐리가 그들을 무시하고 소란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잭이 나를 알아차렸을 때 막 떠나려고 했어요. 사만다. 당신이 돌아왔죠. 내가 그를 막았어요. 난 단지 내 물건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당신이 왔으니까요. 나 걱정됐어. 와. 너 얼마나 자만할 수 있어? 애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잭은 애슐리를 꾸짖다가 다시 나에게 집중했다. 사만다. 다시 같이 살자. 우리는 재혼할 거야. 이번에는 내가 가까이 오면 경찰에 신고할게. 잭은 머뭇거렸지만 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사만다. 용서해주세요. 집안일을 도와줄 테니 다시는 당신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더 이상 부정행위는 하지 마세요. 잭의 얼굴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게 확실해요. 분노에 일그러진 사만다. 난 여기까지 갈 건데 당신은 여전히 나를 무시하고 있어요. 난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냥 관심이 없을 뿐이야. 예시리가 그녀에게 터져나오며 웃었어요. 나는 당신이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예시리는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고 그녀가 잭의 부모님 집에서 보여준 매력과 편안함은 확실히 사라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이 말만 할게요. 평가가 그래서 내 아기가 걱정되는 거야. 날 내버려둬. 그녀는 분명히 짜증을 내며 부드럽게 배를 쓰다듬어줌. 이 아이를 내 방식대로 키울 거야. 그래서 애슐리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안도의 미소를 지음. 적어도 엄마가 될 준비가 된 것 같으니 다행이구나.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봐요. 그녀는 말하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동안 잭은 소리 지르고 있어요. 날 무시하지 마세요. 사만다. 나 옆으로 비켜요. 내 물건을 챙겨야 해요. 사만다. 잭과 너는 불쌍한 목소리로 동정을 시도하지만 나는 그에게 찰칵 소리를 내며 와우 겁먹었다고 말하며 물러섰다. 나는 이전 거주지에 들어갔다. 향수는 없었다. 배치가 익숙할 뿐이었다. 나는 쉽게 방을 탐색하고 밖으로 나갈 때 소지품을 모았다. 잭은 길을 잃은 표정으로 거기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고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큰딸로서 부모님 집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그들을 돌보기 위해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익숙해지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또 집안일도 돕고 정원도 가꾸고 가끔 누나와 그 남편이 딸과 함께 찾아오는데 너무 귀여워요. 웃으면서도 아이가 없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아직도 저에게는 괴로운 현실이었어요. 기억나요? 우리 어릴 적 친구 스티브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스티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으셨어요. 아직 싱글이잖아요. 둘이서 만나면 어때요? 엄마.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걱정은 고마웠지만 결혼은 끝났겠죠. 나 같은 사람이 스티브와 함께 있는 게 귀찮은데 엄마는 스티브가 당신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신을 보고 싶다고 말했고 정말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놀랍게도 스티브는 어렸을 때부터 통통했고 솔직히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세심하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 중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양가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티브를 만나고 싶었지만 그것이 설정이라는 생각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나는 스티브 1세와 함께 이웃 마을에 있는 쇼핑몰을 걷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갈게. 괜찮아. 나는 조금 부끄러워하고 의도치 않게 스티브와 커트를 하는 느낌으로 대답했지만 스티브는 항상 나를 있는 그대로 부드럽게 받아들인다. 그 사람과는 다르게 생겼지만 내 기억으로는 그 사람은 키가 더 작아지고 더 믿음직한 존재감을 갖게 됐어. 미안 사만다. 갑자기 초대해서 주문을 하고 카페에서 잠시 쉬다가 드디어 질문을 드려요. 왜 저를 잘 만나고 싶어 하셨나요? 스티브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당신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텃밭에서 딴 야채를 챙긴다. 주말 동안 고기와 양념을 비축해둔다. 슈퍼마켓 여행. 우리의 새로운 삶의 리듬은 점차 자리를 잡게 된다. 사만다. 무슨 일이야? 아이들에 대해 생각해봤어. 스티브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걸 잠시 깨닫고 난 여전히 그들을 원한다.
네, 생각해봤는데 1년 반 후에 그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드디어 아이를 낳았어요. 아기가 스티브처럼 생겼으면 좋겠지만 그 대신에 우리 가족 전체를 괴롭히는 어머니의 침뱉는 이미지예요. 터지도록 그녀의 이름을 케이드라고 부르자 나는 스티브가 우리 아이에게 계속해서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케이 나는 케이를 안고 스티브와 함께 정원을 산책한다. 온화한 친절한 스티브. 나는 왜 애초에 그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궁금해. 스티브. 무슨 일이야. 나를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사만다. 스티브가 나를 품에 안고 감동에 젖은 눈. 우리 딸 케이트가 행복하게 안아줍니다. 미안해요. 당신이 겪은 일 때문에 더 빨리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정말 힘들었던 건 판단력 부족이었어. 그게 사실이야. 전화를 너무 많이 했는데도 내 가장 중요한 사람은 계속 내 옆에 있었어. 나한테 장난치지 마. 우리 결혼식 날 밤에 뭐해. 내 남편 조지는 오랜 친구와 술 한잔 하러 갔다가 떠났다고. 나는 조지를 믿고 그와 결혼했는데 그는 내 등 뒤에서 나를 배신하고 있었고 이후에 최악의 배신이 발견될 것이다. 나는 결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켈리, 당신이 나를 보고 있었다니 소름 끼친다. 누가 소름 끼치는가? 아버지 소식을 듣는 순간 그 말을 바로 너에게 보낼게. 조지에 대한 사랑을 모두 잃었어. 그를 구석으로 몰고 파괴할 거야. 내 이름은 켈리야. 나는 26살이고 뉴욕에서 일해 소매점 패션을 좋아해서 일을 즐긴다. 아직 26살이라는 나이는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사생활에 큰 변화가 생겨 2년 동안 사귄 조지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다.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늘 꿈꿔왔던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팝가수 남자들 특히 특정 그룹의 메인 보컬을 너무 좋아해서 여기저기서 그 사람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딱 생긴 사람을 안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처럼 너무 신나서 만나자고 애원했어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훗날 남편이 될 조지가 나타났어요. 조지는 나보다 10살이나 많아요. 1999년 식품회사에서 일할 당시 34살이었죠. 판매 그를 본 순간 나는 그에게 반했습니다. 그는 내 우상의 어른 같았습니다. 조지는 아마도 10살 어린 여자에게 존경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금세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조금 순진하고 몽환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지를 소개받았을 때 그 성숙한 아우라에 완전 반했어요. 결혼하면 날 지켜줄 거라 생각했는데 조지를 만나면서 그 사람이 내가 상상했던 남자가 아니구나 느꼈어요. 몇 번이고 헤어질까 고민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2년의 사귄 끝에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지를 지지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지는 저를 믿고 결혼 후에는 마음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아이를 가지면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지를 믿어요. 시골에 사는 아버지도 외동딸이라 내 앞날을 걱정했어요. 어머니는 오래전에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어머니 없는 딸을 저한테 시키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기뻤지만 데려갈 수 없었어요. 결국 우리가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조지 같은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제안한 남자들과 중매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조지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의 승인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지는 정말로 우리의 일에 대해 진지했습니다. 미래에 우리는 분명히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어지와 데이트를 시작한 직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장에 있는 동안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차를 빌렸어요. 일몰을 보러 가자. AB로 돌아왔습니다. 조어지는 300시에 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내 가게는 문을 열었어요. 오늘은 쉬나요? 감독관에게 가게 뒷방으로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조용히 물었더니 지금은 안 가셨다고 하더군요. 판매 전화를 하러 가는 길에 경치 좋은 곳을 발견한 것 같아요. 아름다운 곳 일 빼먹고 데이트하자. 직장에 새로운 직원이랑 헷갈렸어. 오늘은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일찍 퇴근할 수가 없었어. 조지가 유감스럽게 말했어. 아 글쎄 맥주 한잔 할 것 같다고 집으로 돌아가다 조지는 당연히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항상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그는 상사에게 혼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우리가 사귄 2년 동안 조지는 해고가 들릴 때마다 몇 번이나 직장을 바꿨는지 궁금하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그가 다시 그만두는 것에 대한 나의 불만에 대해 그가 회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종종 근무 시간 중에 재미를 위해 몰래 빠져나가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무단 결근을 하는 나쁜 업무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조지는 세상에 회사가 얼마나 많은지 외에는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습니까?
내가 직업을 많이 바꿀수록 잘 맞는 회사를 찾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편향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로는 아마도 그의 자존심이 10살 어린 사람에게 강의를 듣는 것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내가 판매원으로 일했던 의류회사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한된 휴가와 급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직을 촉구했지만 나는 만족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내 우상과 내가 받는 월급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불만은 없지만 설명을 했는데 그는 단순히 개미와 메뚜기의 대명사로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았다. 메뚜기형 불안정한 고용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고급품을 많이 소유하고 있을까 궁금했는데 조지가 일하기 싫은 데다가 싸움 끝에 유난히 친절해서 2년 동안 연애를 하게 됐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데이트할 때마다 그를 다른 누구에게도 잃지 않으려는 나의 소망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나는 조지에게 결혼에 대해 물었고 놀랍게도 그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내가 35살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착할 시간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결혼이 확정되었고 우리는 서로의 부모님을 방문했습니다. 조지의 가족은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의 부모님은 그가 갑자기 모임을 끝내는 것에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결혼 후에는 우리가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심했지만 조지의 불합리한 행동이 그의 부모님의 관심 부족의 결과인지 그의 태만함의 결과인지도 궁금했습니다. 직장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부모님의 보살핌을 많이 받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조지가 함께 살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조지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그가 변하기를 바라면서 그를 잘 보살펴 주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오래되고 크고 형식적인 집이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없다는 것 외에는 우리 가족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지는 아마도 우리가 부자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켈리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 시절부터 운송 사업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아버지도 사업이 훌륭했고 회사를 더욱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제 미래에 대해 걱정했지만 사업을 인수한다는 언급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을 떠나 일하기로 한 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취미를 즐기던 그는 내 결혼에 대해 특별한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빨리 결정되었는지에 놀랐을 것입니다. 조지는 반짝이는 눈으로 들었으므로 켈리와 결혼한다는 것은 내가 내 회사의 임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마다 열심히 일한 할아버지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대통령님, 그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조지 그러기엔 너무 바빠서 그러기엔 조지가 내 말보다 대저택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바보 같지 마세요. 요즘은 가족들이 많아요. 후계자를 찾기 위해 애쓰다 내가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는 판매 능력과 매력적인 미소로 아버지를 이겼다고 선언했다. 켈리는 아버지가 기뻐한 후 외동아들이었다. 그는 일에 대해 계속 원활하게 이야기했다. 사실 나는 헤드헌팅을 당했다. 이전 회사보다 더 나은 제안을 받기 위해 이직할 계획이었습니다. 결혼하기로 결정한 후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조지는 몇 시간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다시 직장을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고 그의 태도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보니 여전히 그만둘 생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쳐가는 동안 조지는 새 직장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고 아버지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헤드헌팅도 없었고 새로운 회사도 더 나은 제안도 없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그가 얼마나 쉽게 거짓말을 하는지에 겁이 났지만 조지가 정말로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나는 조지가 괜찮은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지지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조지는 아버지가 35세에 아버지에게 종종 전화를 걸어 가업을 물려받으려고 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관리직 제의를 받았는데 2년만 지나면 부서장으로 승진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가 전화를 끊은 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하지만 조지는 나를 불쾌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왜 안 되는 게 낫겠습니까? 내 아빠는 성공적인 사위가 있다고 생각하셨지.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뭐가 문제인지 그건 다 거짓말이었어. 아빠가 그걸로 행복할 수는 없어. 내가 반박하려던 참이었는데 조지가 무시했지. 너도 알게 될 거야. 정말 신기하게도 그냥 지켜보려고 하다가 고민 끝에 결혼식 날이 되어서 고향에서 하기로 했어요.
아름다운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드디어 결혼해서 조지와 가정을 꾸리다니 묘한 행복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초조함 조지가 턱시도를 입고 도착했고 우리는 동료 친구와 가족들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조지 옆에 있는 손님들도 박수를 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식과 피로연이 끝난 최고의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찍 떠나는 장소에 호텔의 방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밤 신혼여행을 위해 꼭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조지는 처음으로 해외에 나갔고 신나 보였던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멋졌습니다. 촛불에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올 때 정말 기뻤습니다. 침대에 앉아 심호흡을 하다가 조어지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애프터 파티는 6시에 시작됩니다. 바로 결혼식 후에 애프터 파티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제 동료와 조어지의 옛 학교 친구가 그것을 조직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호텔 근처에 소수민족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재미있을 거예요. 조지는 산만하게 일어났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밖으로 나갈 거예요. 뭔가 기분이 안 좋았지만 오랜 친구들에 둘러싸인 애프터 파티에서 내가 예전에 안절부절 못함을 언급했을 때 조지는 다시 평소의 모습처럼 보였고 그는 웃어넘겼습니다. 나는 그냥 긴장됐어요. 첫 해외여행 저도 긴장했어요. 고소 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에서 거의 4시간을 보내는 게 조금 걱정스러웠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애프터 파티가 끝났고 호텔로 돌아왔어야 할 조지가 제가 있을 때 현장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조지라고 몇 번이나 전화했어요. 장난치지 마세요. 뭐 하세요? 그 사람 화나서 꾸짖고 있었어요. 제가 방금 일어났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혼란스러워요. 사람들이 모두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무슨 일이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누군가 여기 있어. 잠깐만 전화를 끊고 문으로 가니 전화기에 조지의 부재중 전화 내역이 나와 있었어. 아버지는 밖에 서서 아버지의 엄숙한 표정을 보고 계셨어. 뭔가 잘못됐단 걸 알았어. 켈리 중요한 일이 생겼어. 함께와 난 즉시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심장이 뛰었어.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긴장하고 심각해 보였어. 실제로 그 순간 조지에 대한 나의 모든 신뢰가 사라졌어. 충격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친밀감이 경멸을 낳는다는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의 차를 타고 다음 역 근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여러 호텔이 있지만 이곳은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호텔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에 둘러싸여 군중 한가운데에 조지가 서 있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 조지가 나를 발견하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켈리, 내가 나를 염탐하고 있는 거야. 소름 끼친다. 소름 끼친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로 그 말을 너에게 보내게 차 안에서 조지에 대한 내 사랑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조지의 말을 날카롭게 방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입니다. 어떻게 감히 켈리를 이렇게 배신합니까? 조지는 창백해졌습니다. 그들 모두는 직원들이군요.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지가 겪었던 일입니다. 결혼식장에서 동급생들 사이에서 전 여자친구를 발견하고 애프터 파티에서 쉽게 약속을 한 뒤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갔다가 나를 먼저 집에 보내려고 거짓말을 했다. 아버지 소유인 줄 모르고 이 호텔에 체크인했다. 발각됐는데 아버지가 내 결혼을 너무 기뻐하셔서 리브가 내 결혼식을 회사 모든 직원 식당에서 스트리밍했는데 그게 창피한지 몰랐다. 얼굴이 붉어졌고 아버지는 땀을 흘리며 사과하셨다. 미안하다. 나는 너무 행복했는데 많은 직원들이 우리에게 축하해줬는데 부모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 모든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어색할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라이브 스트림이 조지의 악행을 더 빨리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라이브 스트림을 본 호텔 프론트 데스크 직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막 결혼한 상사의 딸 결혼식 날 밤 다른 여자와 호텔에 체크인했는데 방에 들여보내줬는데 프론트 데스크에서 난리가 났다. 직원들은 2시간 정도 의논하면서 상사에게 알릴까 말까 고민했다. 조지와 여자가 방에서 나왔다. 직원들은 그들이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포위됐다. 조지는 당황했다. 조지는 미친 듯이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다. 내 소중한 딸을 이렇게 대할 생각은 무엇인가? 전직 럭비 선수였던 강력한 목소리의 아버지가 서 있었다.
당당하게 조지는 언제나 더 섬세하고 온화해. 눈에 띄게 흔들리는 그의 웅웅거리는 목소리. 아니 오해인가 실수인가 떨리는 목소리가 한심했다. 전 여자친구가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꿈틀거리려는 게 분명했다. 내 남편이 내 코앞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그 여자가 내 한계에 달했고 아버지의 직원들 앞에서도 우리 가족에게 모욕을 준 것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름까지 더럽힌 것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 내 분노한 얼굴. 조지가 변명하기 시작한 걸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켈리 넌 다 틀렸어. 내 전 여자친구가 나에게 강요한 다이애나와 나는 둘 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큐리스. 조지가 결정한 것처럼 서로를 노려보며 외쳤다.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는 그녀가 모든 것을 비난합니다. 거짓말을 그만두십시오. 당신이 즐겁게 체크인하는 감시 영상을 이미 봤습니다. 아버지가 조지 플린치를 다시 만들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여자와 밤을 보내고 그와 신혼여행을 갈 계획입니까? 다음 날 아침에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 조지가 놀랐습니까? 내 직접적인 비난에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얕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도 느꼈던 것보다 더 격렬한 분노가 나를 통해 솟아올랐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가족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그 비용을 지불하려고 했다는 사실. 주변 직원들은 낮에 이렇게 행복한 결혼식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소름이 끼쳤고 밤에는 신랑이 이미 신부를 배신했다. 조지는 초조하게 켈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렇게 화낼 건 아니고 옛날을 회상하고 있을 뿐이었어. 소리쳤어. 거짓말은 그만둬. 난 아버지께 돌아섰어. 아버지는 머리 사냥을 당하고 매니저가 됐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셨는데 다 거짓말이었어. 사실 아버지는 내 일을 쫓았단 말이야. 아버지가 돌아섰어. 나는 그 사람이 사실이라고 믿기엔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다. 이 사람은 아버지의 당당한 존재에 눌려 웅크리고 있었다. 조지는 머리를 잡고 웅크리고 있었다. 아버지와 나는 벌레를 보는 것처럼 경멸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미안하다. 정말 내 인생과 우리 집에 들어온 해충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조지가 대통령의 딸뿐만 아니라 대통령 자신도 돈을 위해 결혼하여 속인 기만적인 장난에 대해 서로 수군수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스캔들이었습니다. 우연히 직원들이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얼굴이 좀 잘생겼다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프리로더. 나는 집요하게 그의 비밀을 폭로했고 조지는 닮았어요.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순진한 딸이 집에 가져온 것이 단지 한 단계이거나 나쁜 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립탐정이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가 그를 재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고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악당이 될 거라 생각해서 아버지가 역겹고 안타까웠어요. 다른 사람들과 좀 더 상의했어야 했는데 외모만 보고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건 실수였어요. 조지에게 사랑이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려고 했죠. 모든 건 그저 달콤한 환상일 뿐이었어. 이제 이혼을 바로 알 수 있어서 다행이야. 조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고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올려다보며 아무것도 애원하기 시작했지만 아버지 대신 내가 당신의 양자가 되는 건 어떡하지? 그리고 나는 어이가 없었다. 조지 지나치게 겸손하고 으르렁거리는 것은 정말 역겨웠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쓰레기를 우리 가족에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조지는 내가 당황해서 아버지를 바라볼 때 잿빛 얼굴을 내려다보며 침을 뱉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 조지는 빚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빌릴 수 없어서 너와 결혼해서 다시 빌릴 수 있게 됐다.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즉시 조지의 신원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빚의 규모가 드러났고 그래서 아버지는 이 혼란 속에서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계셨다. 내 눈앞에는 모든 것이 어두워졌고 심지어 빚도 있었다. 나는 의류 판매에서 일했던 고급 품목을 모두 기억하고 항상 내 제품을 사용했다. 하지만 조지는 항상 자신의 가방과 시계를 과시했기 때문에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대통령의 딸과 결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출기관을 안심시켰을 것입니다. 너에 대해 알게 되면서 역겨워질수록 조지는 움츠러든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켈리 갑자기 눈물이 난다고 말하지 마. 그는 울기 시작했고 내 발에 달라붙었다. 켈리 너뿐이야. 내가 지지하겠다고 말해서 갑자기 눈물로 동정심을 얻으려 했지만 나는 차갑게 떨쳐냈고 그는 과장 되게 땅바닥에 쓰러져 분명히 약한 척했다.
땅이 겁에 질려 소리쳤어요. 동정을 얻으려는 그의 행동은 분명히 포기했어요. 다이애나가 나를 모함하려고 했어요. 나는 켈리를 가장 사랑해요. 그녀는 결코 이렇게 나를 해치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속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는 지쳤어요. 정말로 당신이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건 바보야. 난 다이애나한테 소리쳤어. 전 여자친구가 추진력을 얻고 조지의 하찮은 행동을 더 많이 폭로하기 시작했어. 그는 슬롯머신에 돈을 낭비했어. 난 그 사람처럼 쓸데없는 데이트도 끝냈어. 그녀가 떠나려고 한다고 말했어. 그녀가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그녀를 막았으므로 우리는 당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아직 떠나지 마십시오. 다이애나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도 피해자입니다. 이 모든 것에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법에 따라 히스테리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당신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지만 당신이 결혼식에 참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은 도둑일 뿐입니다. 아버지는 프론트 데스크 직원에게 다이애나가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프론트 데스크 직원에게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조지도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손해배상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그런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방금 결혼식을 올렸고 이제 이후는 100% 당신 잘못입니다. 아버지가 시계를 보면서 우리 변호사가 곧 도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지가 갑자기 머리를 바닥에 비비며 반복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돈이 없어서 필사적으로 애원했지만 그런 항소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조지가 울고 어린아이처럼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 분노가 어느 정도 누그러졌지만 나는 그를 쉽게 풀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몰락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일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준비하세요. 조지. 그날 밤 조지는 막대한 손해배상 요구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변호사 때문에 당황했고 다이애나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그녀는 조지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조지는 결국 그의 부모님에게 가서 돈을 구걸했습니다. 부모는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고 그에게 왜 돈이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대통령의 딸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기를 바랐지만 조지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빨리 이혼했습니다. 빚을 짊어지고 갈 곳이 없는 조지는 빚을 지고 결국 알래스카의 거친 바다에서 어선에 탔습니다. 그는 스위프트 이혼 후 나에게 정상적인 삶을 되찾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비록 현금으로만 보여서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말이죠. 내가 사랑했던 남자의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내가 겪은 일을 알고 친절하게 대해준다. 당분간은 일과 취미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버지 회사는 이번 사건 이후 더욱 단결하게 됐다. 대통령의 딸을 구한 것이 자랑스럽고 더 강해졌습니다. 반드빗 어스 매출이 2배로 증가했으며 특별 보너스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결혼에 시간을 투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새롭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합류를 고려 중입니다. 탁자. 부모님이 주신 메시지야. 이렇게까지 재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너는 우리 아이가 아니야. 읽고 싶은 곳으로 가라. 내가 버림받았다는 걸 깨달았어. 충격에 울지도 못한 기억이 나네. 어떡하지. 바이올린 선생님 줄리한테 갔는데 집에서 있었던 일을 입술을 깨물며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필요 없다고 그냥 평범하니까 버림받았어. 어떡하지. 괜찮아. 넌 평범하지 않은 선생님 줄리가 나를 안아주며 안심시켜 주었어요. 부드럽게 그녀의 말이 나를 위로해 주었고 위로와 눈물은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지만 이제 나는 혼자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함께 있을 거예요. 정말 당연히 함께 있을 거예요. 너 알았어. 줄리는 항상 그 사람 덕분에 내가 평범하지 않다고 주장했어. 그날 이후 보기 싫었던 바이올린 연습을 다시 시작했지. 너는 훌륭한 연주자가 될 거야. 열심히 하면 후회할 사람들이겠지. 줄리와 혹독한 훈련을 받고 5년 뒤에 너를 버린 것은 내 가족이다. 나는 뜻밖에도 콘서트에서 가족과 제외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결심했고 결국 부모님은 나에게 사과하셨다. 내 이름은 한나이다. 나는 이제 18살이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전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어머니도 어려서부터 바이올린을 배웠으니 나도 오늘부터 언니처럼 바이올린을 배우는 게 당연할 것 같았어요. 한나 당신 여기서 내 여동생이랑 바이올린을 배울게. 알았어. 그럼 7시에 잘 돌봐줘. 바이올린 선생님인 줄리를 만났어. 그녀는 나에게 처음부터 여러 가지를 가르쳐줬어. 나에게는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내 여동생에게는 그렇지 않았어. 소피어가 우리 엄마에게 뭐가 문제냐고 불평했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 문제 없어. 왜 소피아보다
한나를 선호하는가? 소피아보다 재능 있는 사람인데 한나는 아직 초보인데 우리의 임무는 소피아를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도 줄리 입장이 나빠졌어. 한나 장난만 치지 말고 내 동생한테 배우려고 노력했지. 그렇지 소피아는 너처럼 연희한테 배우는 것과는 다르게 천재야. 그래 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분을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노력했어. 내 유일한 줄리랑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게 기뻤어. 기분이 다운됐지 뭐 별것도 아니잖아. 여기엔 아무도 없어. 참을 필요 없어. 그냥 집에 있는 게 더 이상 재미가 없잖아. 집에서 혼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그 당시에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지만 날이 갈수록 부모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은 더 이상 가족적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가 유난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바이올린 연주회 기억나세요? 소피아가 먼저 왔던 거 잊어버렸나요? 내 동생이 대회에 참가한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지. 내가 참가하려고 했는데 소피아가 말렸어. 야 한나가 왜 여기 있지? 은계는 관여 안 했어. 당연히 부모님이 잘 개입하실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할 거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 그래 오늘은 말이야. 소피아의 축하 행사라니 말이 되네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 한나 내 방으로 가보는 게 어때? 오늘이 내 날이니까 아버지가 응원해달라고 바라면서 내가 말할 때까지 내 방에 있어 달라고 바라봤어. 그렇지 않으면 내 편은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왜 내 방으로 가야만 했을까? 우리 가족도 아닌데 눈물을 참으며 방으로 가는데 왜 맨날 나일까? 방에서 이불을 덮고 어느새 눈물이 흘렀다. 내 베개는 흠뻑 젖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눈물이 마르고 침대에서 나가려는데 한나가 내 방 밖에 있다고 들었어.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무슨 일로 울고 있었니? 아냐 난 몸이 안 좋았어. 여기서는 상관없어. 그녀가 가져온 것은 저녁 식사에서 남은 음식이었지. 배고프겠지. 응응하 아무것도 안 했으니 그냥 남은 음식이니까 당연한 거겠지. 대답할 수 없었어. 밥 먹고 설거지 꼭 해라. 우리 이제 케이크 먹을 거야. 나오지 마. 알았어. 어쩔 수 없이 준수할 수밖에 없었어.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궁금해서 집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많아졌고 날이 갈수록 하찮아졌다. 여름방학이었어. 다음 주에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휴가가 생겨서 어디로 갈까? 칸쿤은 어때? 우리 가족은 여행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 중이었어. 난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어. 내가 한 말은 즉시 격추될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은 어떻습니까? 해너 이에 제한된 대화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여행을 갈 생각에 신났지만 다음날 나는 다른 곳으로 데려갔어. 여기가 너희 할머니 댁이야. 난 조부모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 한나를 잘 돌봐줘. 한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여행 갈 거야. 물론 넌 여기 있어. 기다려. 나를 떠나지 마. 제발. 넘어졌어. 귀가 먹먹한 내 부모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어요. 할머니가 쫓겨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나한테 관심도 없던 것처럼 할머니도 나 배고파요. 스스로 해결하라고 먹이려고 신청도 안 했는데 나를 노려보시더라고요. 운 좋게 부모님한테 돈이 좀 있어서 근처 슈퍼마켓에 갔다. 남들의 계단이 느껴지긴 했지만 신경 쓸 여유도 없이 빵과 음료수를 사서 이 시간에 너 어디 있었니? 음식 사러 슈퍼마켓에 가면 곤란할 텐데 말대꾸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손을 들고 저를 때렸는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막는 거 뭐 하고 계세요? 깨어 계시나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내 말을 안 듣는다. 할아버지가 나한테 오셔서 내가 이렇지 않으면 미안해 괜찮다고 하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몇 년 동안 투병 중이셨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셨다. 그 순간부터 할머니가 나에게 더 이상 억압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셨을 때 나를 도와주려고 딸을 이렇게 남겨두고 뭔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하지만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외롭지 않아요. 좋아요. 당신은 좋은 여자예요. 해너 느낌이 왔어요. 마침내 내 편이 된 것처럼 할아버지의 존재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행은 약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가족이 돌아오는 날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우리는 당신을 데리러 왔습니다. 해너 마이 앵그리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말했어요. 딸을 두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일어나도 괜찮으세요? 화제를 바꾸지 마세요. 이건 가족 문제예요. 조용히 하세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세요. 엄마는 할아버지 말을 무시하고 내 팔을 잡으셨어요. 할 수 있어요. 이 일을 처리하지 말고 우리는 떠난다. 잠깐만 그냥 가세요. 할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까? 몸이 좋지 않아서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짧고 행복한 시간이 지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집안은 여행에 대한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분위기였다. 방으로 갔다. 더 빨리 컸으면 좋겠다. 아쉽게도 불행은 끝나지 않았다.
그 지옥 같은 여행이 있은 지 2달쯤 지나서 우리 엄마는 어느 날 아침 유난히 바쁜 것 같았어요.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걸까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상한 태도를 눈치채고 물었더니 네 할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그래서 난 바쁘거든요. 방해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네. 엄마가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정말 말썽을 많이 피웠어요. 그 이후에 제가 무엇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죽음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방에 있어서 다음날 들었던 소리로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 어서 바이올린 레슨 시간이야. 준비해. 그래. 그러다가 내 여동생 소피아가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것을 깨달았어. 그냥 나를 보고 웃기만 했어. 소피아는 어때? 더 이상 그녀에게 레슨을 하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 빨리 가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어요. 바이올린 레슨이 끝난 후 다음 주에 집에 가려고 했죠. 네, 보통 엄마가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일어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 줄리가 그녀에게 이상하게 전화하려고 했을까봐 걱정됐어.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고개를 저었다. 나는 집으로 걸어가기로 결정했다. 줄리, 나는 집에 걸어갈 것이다. 너랑 같이 가. 조명이 밝은 곳에서 있을게. 괜찮아. 알았어. 그래서 엄마를 기다리지 않고 집에 갔어. 엄마가 왜 나를 데리러 오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어차피 도착하면 집으로 향했어. 거기 평소에는 현관문이 열려 있었는데 집에 왔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 불안해 집 주위를 둘러보니 왜 여기에는 아무도 없나요? 아빠, 엄마, 부모님을 불러도 집은 조용했어요. 예전엔 눈치채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있었어요. 탁자 위에 종이 한 장, 부모님이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이 정도로 재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선생님께 달려갔어요. 줄리, 나는 넘어져 무릎이 긁히는 아픔도 모른 채 있는 힘껏 달렸어요. 줄리해, 너 무슨 일이냐? 넌 온통 상처투성이야. 입술을 세게 깨물고 무슨 말을 했는지. 집에서 일어난 일이야. 난 그냥 평범하고 필요 없다고 버림받았어. 어떡하지? 줄리는 끔찍한 일에 충격을 받은 듯 잠시 후 천천히 말했어. 괜찮아. 넌 그냥 평범하지 않아. 그녀 이렇게 말하며 부드럽게 안아준 그 말이 위로가 되었고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렀지만 이제 난 혼자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있을게. 정말 당연히 함께 있을게. 그래. 그날 밤 나는 줄리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녀는 결혼했고 그녀의 남편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마치 내가 잠들었을 때 그에게 일어난 것처럼 화를 냈습니다. 다음날 그 사람들이 나의 진짜 부모님이기를 바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줄리와 함께 집에 머물렀어요. 저를 두고 온 제 가족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었어요. 이게 어제 말씀하신 편지죠. 그런데 줄리는 뭔가를 알아차렸어요. 잠깐만요. 2번째 편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편지가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줄리는 진지한 표정으로 읽어보더니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냐고 말했어요. 줄리, 미안. 편지엔 할머니가 돌봐주실 거라고 적혀 있었는데 할머니가 솔직하게 할머니와 함께 사는 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내가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거기 줄리는 내 기분을 이해한 것 같았고 즉시 할머니에게 연락했는데 할머니는 그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한 것 같았고 혼란스러워했다. 줄리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가족들에게 들키기 싫어서 바이올린을 옷장에 넣어두었지만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는 계속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시 연습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바이올린을 다시 가르쳐 주세요. 많이 힘들지 않을 거예요. 내 연습을 많이 해서 더 나아지고 싶어요. 알았으면 응원할게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줄리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고 난 내 엄마나 소피어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넌 재능이 있어. 해너. 나 그래. 내가 열심히 연습하면 소피어보다 훨씬 더 훌륭한 연기자가 될 거야. 정말 그래. 너도 그럴 수 있어. 그때 내가 의욕이 넘쳤다는 말을 듣고 널 버린 건 너의 가족들이야. 안타깝다. 줄리의 눈빛은 진지했고 정말 가능하다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다. 나는 내 가족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시작했다. 고작 8살인 나를 위해 우리가 함께한 강렬한 훈련은 너무 힘들었고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전 6시에 일어나 학교 가기 전에 1시간 남짓 연습하고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까지 집에 돌아와서 놀랐다. 어느 날 밤 줄리와 그녀의 남편 해너 사이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아직 8살이다. 이 훈련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가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런데 알잖아? 그녀의 눈에서 그녀가 성공하겠다는 결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8살짜리의 눈이 아닙니다. 그녀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거의 무섭습니다. 그러면 내 역할은 그녀가 벽에 부딪힐 때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을 주세요. 해너는 이미 우리 가족이에요.
자연스럽게 울고 있어요. 많이 좋아졌네요. 감사하지만 아직 만족하지 마세요.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내 훈련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줄리가 제안을 했어요. 옆 동네에서 콘서트가 있어요. 콘서트에 참여하는 게 어때요? 내 또래쯤에서 공연했는데 정말 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참여 여부는 한나에게 달려있어 당연히 참가할게 바로 답장이 왔어.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다른 사람들도 참여해 주기를 바랐어. 매일 연습 결과 잘 봤습니다. 그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연습하자. 콘서트 당일이 됐는데 갑자기 낯익은 얼굴이 몇 개 보였는데 바로 줄리한테 말했어. 방금 가족을 봤어. 정말 그 얼굴을 잊지 않았어. 그날 이후로 하루만 괜찮아요. 네, 오늘은 준비되어 있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경쟁이 아니거든요. 가족들을 보니 부모님이 좀 초췌해 보이셨는데 그 순간 내 유일한 걱정은 콘서트였어. 긴장했니? 공연할 시간이 거의 다 됐어. 아니, 그냥 연주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뿐이야. 그럼 가족들이 여기 있으니 괜찮을 거야. 내가 성취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자. 난 줄리 때 간에 무대 뒤에서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제 이름이 불리고 무대로 가서 연주를 시작하니 마치 바이올린을 치는 것 같았고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자유로움을 느꼈고 공연이 끝나서 기뻐서 공연이 끝나고 관객석을 보니 거의 모두가 기립박수를 쳤어요. 와우.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였어요. 관중석에 빈틈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만 거기 앉아 있었고 유일하게 서 있지 않았거든요. 무대 뒤에서 돌아왔는데 확실히 환상적인 공연이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줄리가 저를 안아줬어요. 조금 아팠지만 저는 그녀의 행복에 감동했고 가족들도 꽤 충격을 받은 모습을 봤어요. 아마도 우리가 막 떠나려고 할 때 제 공연이 그들에게 제대로 봉사한다는 것을 듣고 후회할 것 같아요. 제가 접근했어요. 뒤에서 한나가 뒤돌아서는데 부모님이 서 계시는 걸 봤어요. 뭐 필요해요? 아까의 연기가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 누가 한나가 이렇게 컸을 줄 알았겠어요. 부모님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보다 더 역겨웠던 적은 없었어요. 이제 갈게요. 이제 가요.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출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나를 말리려고 내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나는 당신과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 말이 화를 극에 달하게 했으니 장난치지 마. 날 버린 건 너였어. 이제 부모는 필요 없으니까. 부모님이 빌기 시작했어. 제발 한심해 보이니 애원하는 우리의 말을 들어주세요. 힘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내 부모님이라고 믿었는데 사실 소피아는 더 이상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뭔데요. 사실 내 여동생이 콘서트에 없었어요. 그녀가 다른 관심사에 푹 빠져 있었다는 가장 좋은 증거는 1년 넘게 바이올린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소피아가 다시는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못할지도 몰라. 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 그들은 항상 그녀를 신동이라고 칭찬했지만 이제는 너무 어리석어 보였다. 나는 그들이 소피아를 나로 대체하려는 그들의 숨은 의도를 알았으니 다시 함께 살자. 당신은 마침내 당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자기중심적 피곤해. 진짜야 진짜야. 우리 정말 제발 같이 살 것처럼 헛소리 그만해. 다시 얘기하자. 안 돼. 정말 얘기하고 싶으면 내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거기 있어줘. 난 거기 두고 걸어갔어. 뒤를 돌아보며 그 사람들은 땅바닥에 주저앉고 있었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한 번은 딸을 버렸고 지금은 버림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니까. 알았어. 그래, 완벽했어. 넌 정말 멋졌어. 이제 해결됐나 봐. 피곤해. 집에 가자. 당신의 멋진 공연을 축하합시다. 제작 6주년을 축하하는 행사였고 집에 돌아와서 정말 기뻤습니다. 제 콘서트를 축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언제라도 연주할 테니 기대할게요. 이번 콘서트 이후로 제 이름이 널리 퍼졌죠. 신동이라 불리면서도 여러 곳에서 공연 러브콜을 받기 시작했는데 부모님이 묵묵히 하시지 않으시고 곧 줄리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동안 그녀를 무시한 후 당신이 얼마나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나를 다시 그들과 함께 유지하고 싶어 했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도록 요청했습니다. 안녕.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나. 이제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짜증나게 하는 방법을 정말로 알고 있었습니다. 난 그들에게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당신에겐 소피아가 있어요. 천재, 당신에겐 내가 필요 없어요. 소피아는 더 이상 소용없어요. 그녀를 대신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어떻게 당신은 내가 겪은 일조차 모른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냥 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사실상 끊었습니다. 그때쯤에 프로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첫걸음인 유학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부모님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제약, 내 이름은 사만다 밀러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30살입니다. 저는 로펌의 사무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남편 타일러를 만났습니다.
그는 말솜씨와 외모로 인기가 많은 신인 변호사였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온화하고 매우 재밌었습니다. 과거의 남자들과 운이 없었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왕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항상 나를 공주처럼 대했고 나는 점점 그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우리 관계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을 때 나는 에드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을 때 나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나에게 프러포즈했고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즉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더 조심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줄은 거의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이 행복은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곧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내 직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저 평범한 대학을 졸업한 것일 뿐입니다. 남편이 곧 나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집에 늦게 오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면 소리 지르곤 하더군요. 최근에 로펌으로 이직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그걸 꺼내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나 그럼 더 심해졌어. 집이 엉망이야. 넌 집안일만 잘해. 제대로 해내. 아침 식사는 어딨어. 너 너무 느리다. 내 오늘 입을 옷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빨리 가져와. 그 사람이 나를 개 취급한다고 하겠지. 하녀는 임신 중이고 움직이기 힘들어. 여전히 남편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배를 안고 남편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매일 달걀 껍질 위를 걷다가 남편이 화내지 않도록 계속 달래려고 노력했습니다. 위태로운 균형 잡기처럼 나는 그 사람을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나는 항상 이런 생각에 몰두했습니다. 전에 결혼했던 남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결혼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기가 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사람이 바뀔지도 모르지만 내 희미한 재킷을 세탁소에 보낼 준비를 하던 중 희망은 곧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지 말아야 할 줄 알면서도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다. 여성 화장을 위한 거라 예감이 들어서 남편이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는 동안 목욕 중이었을 때 그는 아마도 내가 그의 전화를 엿볼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잠겨있지 않았고 나는 당황스럽게도 즉시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여자로부터 수많은 사랑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내와 이혼하고 마어 결혼을 요청하는 달콤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남편은 충격적으로 대답했고 나는 분노에 떨었고 충격에 빠졌다. 나도 그 못생긴 여자와 빨리 이혼하고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고 답했다. 내가 임신 중인데도 남편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몰래 애인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집안일을 하던 그 사람은 애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아프다.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무시해야 만족할 수 있는지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고 라이징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람과 직접 대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가 나서 그 사람은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불륜을 멈출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나는 그 사람이 오후 11시쯤 집에 돌아왔을 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는 서둘러 저녁을 준비하고 식탁에 앉았고 그는 왜 여기 앉아 있느냐는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았다. 혼자 먹고 싶다고 아내 앞에서 말했다. 자기가 그런 말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지만 나는 하기로 했다. 내가 그 사람의 전화를 확인했다는 걸 그 사람이 알면 그 사람이 화를 낼 테니 타일러, 너 바람 피운다는 메시지는 언급하지 않았지? 침착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내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고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뭐가 웃긴지 이해하지 못하고 바람 피우지 말라고 하는 그 얼굴로 당신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의 말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대신 나를 말문이 맞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나를 공격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그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화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속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게다가 그 순간부터 얼굴이 꽤 나빠서 남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귀가는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불륜이 공개되었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으며 그의 부재는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됐다. 남편이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리 늦게 집에 들어와도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틀 동안 돌아오지 않은 때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등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배는 진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 남편에게 전화를 하기를 망설였지만 아픈 배를 붙잡고 마지못해 그 순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뿐이었다.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간호사들은 전혀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간호사 지시에 따라 혼자 분만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세게 밀어도 아기가 안 나오니 조산사는 어리둥절해했다. 진통을 견디고 24시간이 지나도 아기가 나오지 않았다. 내가 지친 날 산부인과 의사는 계속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응급제왕 절개를 선택했고 수술 후 마침내 큰 소리로 울면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안도감을 느낀 것처럼 아기는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소년이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의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병원 침대에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후 더 큰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출산 후 의사는 출산이 어려워 심각한 출혈과 빈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식이 생겼을 때 곧 퇴원하여 산부인과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기가 기다렸다. 결국 아기와 함께 집에 갔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기를 보러 병원에 오지 않았고 집에 돌아와가 태어난 아기 옆에 누웠어요. 힘든 출산으로 인한 빈혈 후유증의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에 돌아와 지치고 몸이 불편한 나를 보며 한숨을 쉬더니가 태어난 아이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 얼굴과 몸으로 충격적인 말을 했다. 이제 너를 여자로 반한 내 애인에게 갈 거야. 막 출산하고 애프터 이펙트에 시달리는 아내에게 할 말이 아닌데 내 귀를 믿을 수가 없었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그렇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의 차이를 모르냐며 분노가 가득 차서 그리고 위자료는 안 드려요. 저는 저거 들고 못생긴 여자랑 결혼한 피해자예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물건을 집에 혼자 남겨두고 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는 나와 우리 아기 대신 그의 여주인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그가 그의 갓난아이를 그의 여주인에게 맡길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가 이혼 서류를 보낸 후 곧 복수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혼했습니다. 그는 아기를 안아본 적이 없어 우리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무책임한 전 남편에게 화가 났지만 그와 더 이상 혼자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고 불안했습니다. 나는 아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이 위자료나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스를 떠나 부모님과 함께 아기를 키우는 일이 엄청나게 힘들었고 일하면서 부모님이 일하시는 동안 수면 부족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나는 알렉스를 보살펴 주었고 바쁜 5년을 보낸 어느 날 나는 무너졌을 것이다. 나는 희망으로 가득 찬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다. 알렉스가 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엄마 정말 멋지다. 어디 가는 거야? 알렉스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다. 오늘은 엄마의 첫 번째다. 새 직장에서 내 말에 알렉스가 웃으며 엄마에게 지난 5년 동안 행운을 빌었다고 말했다. 오늘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첫 정규직으로 꿈을 이뤘다. 사원 이제 5살이 된 알렉스가 응원해주네요. 예전엔 너무 집착했는데 지금은 유치원을 사랑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알렉스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뒤 순조롭게 집을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고 새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이 로펌이 지금은 내 일터인 아름다운 사무실 앞에 멈춰 사무실 문을 열자 변호사들이 분주하게 하루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다. 한때 로펌에서 사무원으로 일했던 그 풍경은 그리운 느낌이 들었다. 나는 젊고 아름다운 접수원이 나에게 다가와 그녀의 목소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설정에 감탄했습니다. 내가 약간 높은 목소리로 나는 사만다 스미스이고 오늘 여기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불안할 정도로 친숙한 남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남자 눈에 띄게 떨려서 반복해서 나를 쳐다보던 사만다 왜 여기 있니 분명히 외쳤다. 완전히 달라진 내 모습에 충격을 받아 침착하게 대답했다. 오늘 여기서 일을 시작하는데 문제가 있는 걸까? 그 남자는 당황한 것 같았다. 그 남자는 내 전남편이자 회사의 타일러였다. 입사한 곳이 그 사람 직장이었는데 다이어트까지 열심히 해서 내가 들어왔을 때 나를 알아보지 못했나 봐. 타일러가 조용히 다가와 씩씩 소리를 질렀다. 집에 가. 너는 여기서 일할 수 없어. 다른 직장을 찾아. 내가 대답했다. 반항적으로 보통 목소리로 나는 사무원이 아니고 당신의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타일러는 예상한 대로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나는 우리가 함께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에게 반항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로펌 대표가 나에게 다가왔다. 스미스 씨, 우리는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타일러를 아시나요? 친절해 보이는 원장이 활짝 웃으며 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단순히 과거의 지인 타일러에게 대답했습니다. 면접 때 내 말에 안심한 듯 원장님께 남편의 외도 때문에 미혼모가 됐다고 말했더니 눈물을 흘리시며 공감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유쾌하게 이 법무법인의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하셨습니다. 저를 제 트레이너가 될 잔선 씨의 책상으로 안내했습니다. 스미스 씨는 장래가 촉망되는 새 변호사입니다. 잘 가르쳐 주세요. 잔선 씨에게 갑자기 인사를 했습니다. 타일러는 갑자기 그녀를 웃으며 변호사였습니다. 불가능해요. 거짓말일 거예요. 그는 제가 분명히 믿지 않았죠. 변호사가 약간 화를 내며 타일러가 말했어요. 스미스 씨는 남편이 애인에게 떠난 후 변호사입니다. 그녀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서 어린아이를 혼자 키웠어요. 저는 그녀의 노고와 헌신 때문에 로펌에 고용했어요. 소문이 돌았죠. 타일러는 마침내 내가 정말 변호사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고 주위 사람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감독은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미스 양의 남편은 끔찍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을 찾으면 우리는 소송을 걸어 상당한 배상금을 받을 것입니다. 위자료 이 법률사무소는 당신 옆에 있을 것입니다. 감독님은 인터뷰 이후로 친절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감독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친절함이 나를 더욱 감동시켰습니다. 그런 감독님 밑에서 일할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느꼈습니다. 타일러 내 전 남편 타일러가 여주인을 위해 떠난 후 창백해 보인 나는 필사적으로 공부하고 변호사 시험을 쳤습니다. 사립학교에 다닐 수도 있었지만 저글링 일과 육아로 인해 비용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앨릭스의 미래를 위해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었기 때문에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 혼자서는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밤에 잠도 못 자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시험 기간 동안 알렉스를 도와주시고 돌봐주셨다. 나는 합격했다. 나는 일부러 타일러의 로펌에서 일하기로 선택하여 그에게 보답하려고 했다. 원장님은 매우 친절하시고 제 상황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로펌에서 사무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지만 변호사로는 처음이었습니다. 배울 것이 너무 많았고 경험이 부족하여 늦게까지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존슨 선생님 제 트레이너는 항상 제 트레이너였습니다. 나보다 5살 더 많다는 것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고 35세의 이혼 채팅 중에 발견한 커먼 그라운드에 놀랐습니다. 트레이너와 같은 친절한 사람이 있어 행운이라고 느꼈습니다. 매일 일을 즐겼습니다. 타일러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 사무실에서는 그 사람이 이혼했다는 걸 알았지만 내가 전처인 줄은 몰랐다. 모두가 알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고 직장에서 나를 피했다. 어느 날 큰 사건을 맡고 있었는데 바쁜 와중에도 힘들었다. 문서 초안을 작성하는 타일러가 내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야, 그거 너한테는 너무 큰 일이구나. 그 사람이 하려고 했던 일을 내가 맡을게. 내 일을 이어받아 내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고맙다고 그를 해고했다. 다른 날 내가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점원들이 서로 속삭였다. 나는 그것이 단지 가십일 뿐이라고 생각하여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 사무실의 점원은 모두 여자였고 여자들은 내가 커피를 만드는 동안 그들의 가십을 정말 좋아한다. 나와 뜨거운 가십은 미스 탐프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접수원 미스 탐프선이 슈거데이트에 관여한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점원이 나에게 미스 탐프선의 소셜미디어를 보여줬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겉보기에 비싼 시계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진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메이크업 제품을 들고 있는 톰슨 양. 나는 그녀의 메시지를 읽었고 이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감사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제게 딱 맞았을 때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의 복수뿐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1년 후 연례 보너스 날의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로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날을 고대하며 도착했습니다. 특히 이사님의 사려 깊은 노력에 대한 상을 수여하는 상입니다.
이상은 한 해 동안 각 직원의 이름을 호명하며 남다른 헌신을 보여준 직원에게 이사님이 현금 보너스를 주셨고 내 차례가 되자 기쁨으로 상여금을 받았다.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감독님은 나에게 다정하게 웃으시더니 노력상 발표를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감독님이 발표를 준비하시는 동안 모두가 초조하게 기다렸다. 우승자는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올해의 노력상은 스미스 씨에게 돌아갑니다. 내부적으로 축하했습니다. 오늘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전 남편이 친구에게 이 상을 받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은 기억이 납니다. 내가 전에 상을 받는다면 그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나를 무시했고 내 대학을 수준 이하라고 얕보아서 이 상을 받는 것은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였어. 스미스 선생님은 정말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감독님은 말했고 타일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보냈고 타일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쓰레기를 보다가 과거가 생각나서 구역질이 났습니다. 감독님이 저에게 몇 마디 말을 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감사 인사를 시작하면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하기로 계획했던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남편이 애인을 만나러 떠난 날 나는 절망에 빠졌지만 이 회사는 나에게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노력의 상은 내 전남편이 받고 싶었던 상이었고 나는 그것을 받게 되어 기쁩니다. 그전에는 모두가 나를 못생겼다고 말하고 내 대학을 4등급으로 얕보던 전남편에 대한 약간의 보답일지도 모른다고 타일러가 내 말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무실은 광란에 빠졌고 모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타일러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이 자신의 아내 타일러 FL을 멸시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타일러 FL 레드는 사만다에게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모두가 그녀의 말을 듣지 않는 건 모두 거짓말인데 점원이 큰 소리로 끼어들어서 전화한다고 했습니다. 이름만 보면 사만다가 말하는 게 진짜인 것 같아 노려보며 타일러는 사임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사만다와 나는 결혼했지만 이혼은 그녀의 잘못이었다.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은 거짓말이고 그는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했는데 믿기지 않았지만 감독의 얼굴이 타일러를 어둡게 했다. 그녀를 버린 엠 스미스의 전남편 타일러는 감독의 큰 목소리에 겁을 먹고 내가 그녀의 전남편이라고 인정했지만 나는 그녀를 버리지 않았다. 감독 측 당신은 위자료나 양육비를 내지 않았으니 미스를 버린 것과 다름없다. 스미스와 당신의 아이 타일러는 평소에는 차분했던 감독의 높은 목소리에 입을 다물었다. 자신이 진정시킨 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나와 알렉스를 버린 당신에게 전남편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할 비밀이 하나 더 있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것이다. 당신이 두고 온 낡은 전화기는 잠겨있지 않아서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전화기의 메시지를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타일러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필사적으로 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존슨 씨가 그를 제지했습니다. 모두가 낡은 전화기 화면에 푹 빠져 있었고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화면에 나온 메시지는 아마도 그의 여주인이 타일러가 떠난 후에도 당신이 더 펌의 돈을 횡령해서 나를 망치는 나쁜 남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호기심으로 정리를 하는 동안 그의 오래된 스마트폰이 주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안을 들여다보고 발견했습니다. 잠금이 풀렸는데 직원들은 눈을 크게 뜨고 타일러를 의심하며 회사에서 비열한 돈을 속삭였습니다. 그 와중에 감독은 퓨리에서 타일러를 노려보며 지금까지 누락된 $400,000를 횡령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해고되었습니다. 돌아오지 마. 타일러는 감독님의 말에 망연자실했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필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감독님이 듣지 않으시고 절망에 빠진 타일러를 보며 만족감을 느꼈지만 내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사람을 쓰러뜨려야 해. 톰슨 양 타일러와의 호화로운 데이트를 즐겼을 거라 확신합니다. 톰슨 양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관심이 타일러에게서 그녀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패배했습니다. 이건 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타일러가 한 일이 전부예요. 그녀는 점원들에게 말을 더듬었습니다. 타일러의 정부는 모두가 모르게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로펌의 사무원인 톰슨 양 타일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그 모든 비싼 것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돈을 횡령했습니다. 톰슨 양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 그리고 나에게 당신은 단지 친구에 불과했습니다.
모두가 모든 곳의 로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감독은 즉시 두 사람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내 복수를 승리로 끝내고 타일러와 미스 톰슨은 모두 해고되었습니다. 타일러는 피했습니다. 원장의 친절함으로 형사고발했지만 횡령한 돈은 갚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이 쉽게 다른 일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오만하게 생각했던 타일러는 법률 커뮤니티가 작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되었다.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전문가가 아내를 버리는 것은 어느 회사에서나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 남편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었고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횡령한 돈을 갚는 동안 여주인 톰슨 양은 돈이 없어지자 타일러에 대한 관심을 잃고 다른 남자에게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의 운명을 더 이상 배우지 못하는 여성입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무실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원장은 평소에 쾌활한 모습이었고 사무원들은 매일 아침 잡담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변호사로 일하느라 바빴고 이제는 꽤 독립적인 앨릭스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이른 근무일이나 주말에 앨릭스와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에마어 잔선과 내 트레이너와 데이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단지 술과 업무 조언을 나누는 이혼녀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사이에 무언가 촉발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존슨 씨를 사랑하게 됐지만 결혼 실패로 인해 조심해야 했는데 존슨 씨가 저를 영원히 기다리겠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 때문에 남자를 좀 무서워하게 됐지만 존슨 씨의 친절함은 점차 치유됐어요. 잔선 씨와 계속 데이트하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앨릭스가 잔선 씨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품었다면 앨릭스의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와의 관계를 즉시 종료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우려와는 달리 앨릭스는 잔선 씨를 정말 좋아했고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잔선 씨는 또한 앨릭스를 자신의 아들처럼 대하고 그를 사랑하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잔선 씨와 우리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랍니다. 아프다는 건 육아가 잘못됐다는 신호. 에밀리는 매주 예고도 없이 늘 우리 집에 와서 아이를 나에게 맡겼는데 오늘은 내 아이가 열이 나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돌보기가 어려웠다. 늘 그렇듯이 그녀를 보살펴주는 편이니까 적어도 한 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 카일은 안타깝지 않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아내는 할 일이 없으니 그녀가 알아서 할 거예요. 결국 제가 잃어버렸어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저는 영원히 휴가를 떠날 예정입니다. 카일을 집으로 데려가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지금 바로 갈 예정입니다. 몰래 준비한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중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왜 매주 더 일찍 이 일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에밀리는 장난꾸러기 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떠나고 스티브는 내가 닿은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떠나는 것처럼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내 한계는 있지만 오늘은 달랐다. 힘든 상대일지도 모르지만 내가 견뎌온 고난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계획이 있었다. 나는 에이미 26살 예전에 출판사에서 일했는데 지금은 출산 휴가 중이다. 남편 스티브는 무역회사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동갑내기인데 학생 시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났어요. 직장에 우리 또래들이 많았고 직원들도 너무 잘 지내서 자주 놀러 다녔어요. 생각이 비슷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스티브와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여유롭게 병행하며 학창시절을 만끽하는 현대 대학생의 전형이었다. 나에게는 상대적으로 내성적인 대학생,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흥미진진해 보였고 스티브가 나타났다. 눈부시게 나는 그와 함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화려한 바에서 술을 마시고 졸업 후 모두 정말 즐거웠던 낯선 스키 여행에서 우리 둘 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스티브의 헤어스타일과 복장 규정은 인기 무역회사에 일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전문화되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그러던 중 꿈에 그리던 출판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결혼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아이를 갖는 요령을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다는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해서 너무 기뻤지만 뜻밖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쌍둥이 임신은 힘들다고 하는데 2배로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아기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울지 생각하면 기쁨이 넘쳤습니다. 임신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배가 평소보다 커졌습니다. 일어서기 이 기간 동안 균형을 잃을 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어서서 테이블에 기대어 괜찮다고 말합니다. 스티브는 일을 즐기는 것 같았고 배가 점점 커지면서 집에서는 전혀 돕지 않았습니다. 집안일과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날, 스티브가 내가 잊어버린 물건을 집에 가져왔을 때 나는 그를 지나치게 칭찬했고 그는 다음날 그가 더 도움이 되었고 나는 그가 변했다고 생각하여 그를 계속 칭찬했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나고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스티브는 그때부터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계셨나요?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요. 그냥 앉고 싶었어요. 좀 쉬고 늙어 보이고 멋있지 않아. 배도 무겁고 힘들다. 이제 일어서겠다. 어깨만 빌려줘. 넌 마치 노부인. 스티브가 무심코 어깨를 내밀었고 난 평소처럼 괜찮다고 말했어. 여기로 손을 뻗는다. 어깨가 일어서려고 하는데 스티브가 놀리듯이 지지를 빼며 옆으로 물러섰다. 나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그 순간 본능적으로 배를 보호하며 바닥에 부딪히며 충격이 심했다. 나는 부러지지 않고 바닥에 세게 착지했다. 넘어져 스티브가 날 보고 크게 웃었다. 한심에 자립할 수 없니. 점차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발목이 더 심하게 아파서 비틀린 것 같아 고통 속에서 배를 보호하다가 옆에 누워 있었는데 스티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이게 도움이 됐는데도 발목이 아프지 않아서 차에서 쉬고 싶었지만 스티브가 허락하지 않았어. 캐슬이 주차장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무리야. 운동화 좀 볼게. 여기서 기다려. 그는 오래 걸렸어. 시간이 지나서 큰 가방을 들고 돌아왔는데 아직도 발이 아파요. 주차장까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무슨 바보야? 내가 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는데 넌 그걸 생각도 못하는구나. 자신의 배려심 부족을 무시하고 스티브는 냉소적으로 반박했다. 주차장으로 절뚝거리며 집에 가는 길에 통증이 심해진 병원에 들러보고 싶었으나 스티브는 불안한 마음에 부러지면 어쩌지 거부집에 돌아와서 바로 발을 식힌 뒤 눕고 스티브는 농담으로 저녁은 어떡하냐고 물음 서 있으려면 라면으로 만족했어. 부엌에 서 있으면 안 돼? 농담 하나에 한심에 물 끓이는 게 너무 번거로워. 스티브는 투덜댔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발이 너무 아파서 다음엔 일어날 수 없었어. 그날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니 검사 결과 골절은 없어 다행이었습니다. 쉬기만 하면 됐지만 통증이 지속되어 한동안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임신 모든 일에 2배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아기 용품이 2배 필요했고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쌍둥이가 생후 5개월쯤 되었을 때 그들이 낮잠을 자고 있는 동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내 파트타임 선배인 에멀리였습니다. 근무일 스티브가 쉬는 날 이상하게 양복을 입고 그녀를 맞이하러 방에서 나왔어요. 이 시간쯤에 당신이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스티브의 태평한 말투가 뭔가 이상했어요. 에이미 아이를 좀 돌봐줘야 해요. 조금 예상치 못한 요청에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어쨌든 당신은 아무 계획도 없고 그날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스티브는 제가 다른 약속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 쌍둥이가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을 질 수 없어요. 당신이 내 요청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 같은 여자는 별로예요. 그냥 아이를 데리고 뒤에서 뾰족하게 튀어나온 3살짜리 남자아이를 데려오세요. 에밀리는 마지못해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에밀리는 하룻밤 동안의 물건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은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육아용품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건을 가져가려고 손을 뻗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내 물건이에요. 아이의 소지품은 어디에 없어요. 그냥 에밀리랑 놀게 놔두고 내가 나갈 거라고 하고 스티브에게 전화했어요. 그는 준비가 된 것 같았고 즉시 차를 가지고 떠났어요. 열쇠를 손에 쥐고 돌아오는 시간도 언급하지 않고 사무실에 간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에밀리의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카일은 장난꾸러기 단계에 있었고 끊임없이 그들을 만지려고 하는 쌍둥이들에게 매료된 것 같았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밀었지만 깨달았습니다. 3살짜리 아이를 즐겁게 해줄 게 없었고 간식이나 장난감도 없었지만 그림책 만드는 부서에서 일해서 그런 게 많았어요. 카일. 저기서 책을 읽어보자.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지만 카일은 원하는 관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큰 소리로 울면서 쌍둥이들을 깨웠고 곧 우리 집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에밀리와 스티브가 마침내 돌아왔을 때 스티브가 너희 둘을 함께 데려다줬어.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이야. 카일은 에밀리에게 달려가서 재미있었니? 카일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처럼 집에 가서 게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카일의 얼굴이 밝아졌다. 다음에는 카일이 좋아하는 게 있는지 확인하세요. 에밀리가 엄격한 목소리로 남겼어요. 이곳은 엉망이에요. 카일이 우리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모든 것을 만졌는데 아기들 때문에 엄마가 되어야 할 낮은 아이를 비난하면서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난 그 사람 엄마가 아니야. 오늘은 뭐였지? 스티브에 관한 모든 것. 에밀리가 내 전 여자친구라는 걸 몰랐어?
이건 나에게 소식이었어. 너 바로 전에 그 사람과 데이트했고 우리가 우호적으로 헤어진 이후로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돕고 있어. 화기애애한 직장 동료와 사귄 건 괜찮은데 결혼 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아이를 돌보는 건 부적절해 보였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면 챙겨줬어야지. 냉정하지 말라고. 당신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무시할 것입니다. 그날 밤 쌍둥이를 침대에 눕힌 후 스티브와의 대화는 아무 성과도 없었습니다. 나는 방 청소에 바빴고 그 이후로 거의 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에밀리는 이상하게도 그녀가 스티브를 떠날 때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카이를 계속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내가 토요일에만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토요일에 일한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가장 추운 기간에 에멀리가 방문한 후 약 6개월 동안 이상했던 기차로 보통 통근했지만 항상 차에 떠났습니다. 올해 쌍둥이 둘 다 열이 나거나 우리 상황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밀리는 그날 여전히 초인종을 울렸습니다. 오늘은 카일을 돌봐주세요. 당신은 지금쯤 카일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사주었지요. 나는 내 돈으로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주 시간을 보내지만 짜증과 울음을 방지해야 했지만 오늘 쌍둥이가 아팠어요. 아기들이 열이 있어서 미안해요. 카일이 열이 날 위험은 없어요. 내 문제는 제가 카일을 추운 날씨에 밖에 내버려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물론 아니죠. 그렇게 하루 종일 아이를 밖에 내버려둘 생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에밀리는 혀를 차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당신의 양육 방식이 잘못된 게 틀림없어요. 누구의 아이도 아플 수 있어요. 우리는 문 앞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떠날 준비가 된 스티브가 나타났어요. 뭐 하는 거예요? 빨리 그를 돌봐주세요. 늘 그렇듯이 그냥 빈둥거리고 있으니 한 번만 유용할 거예요. 그렇죠. 카일은 안타깝지 않나요? 내 아내 걱정하지 마세요. 에이미는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그녀가 처리할 것입니다. 마침내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카일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전화를 한 후 영구적으로 휴가를 떠나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엄마에게 그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한 대화를 나눈 후 지금 바로 올 예정입니다. 몰래 준비한 가방을 챙겨 문으로 향했다. 잠깐 어디가? 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거야. 아이들은 어쩌고? 카일은 이미 카일이 원하는 것처럼 식탁 위에 간식 더미로 향하고 있었다. 여기에 머물려면 그를 돌보고 쌍둥이도 잊지 마세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6개월 동안 관리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집을 떠났습니다. 우리 부모님 집은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스티브 차를 타고 5분 운전해서 오랜만에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스티브의 전화와 메시지는 계속 왔지만 저녁에 스마트폰의 알림은 모두 무시했다. 스티브와 에밀리는 스티브 에밀리와 함께 카일을 떠난 후 부모님 집으로 왔다. 분명 원래 목적지로 갔을 것이고 움직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스티브가 에멀리가 돌아왔을 때 아이들과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퀸즈와 카일을 부모님 집으로 데려왔고 그들은 걸어가야 했고 그것은 힘든 것 같았습니다. 스티브는 첫 보육 경험으로 눈에 띄게 지쳤습니다. 에밀리가 여전히 흠잡을 데 없는 옷을 입고 있는 동안 나는 대조되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에밀리가 오늘의 일을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반항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스티브가 끼어들기를 기대했지만 그는 완전히 지친 것 같았고 에밀리에게 막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카일을 나한테 맡기고 스티브와 나간 후 본론으로 들어가자. 그날 스티브의 차는 빨리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조수석에 있었고 그들은 곧장 엔터테인먼트 지구에 있는 호텔로 운전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자동차의 번호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진에 담았습니다. 스티브, 당신이 직장에서 누군가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진을 보여줬을 때 스티브가 내 휴대폰을 움켜쥐고 부수려고 했을 때 부모님이 그를 막았습니다. 그의 반응은 그녀가 누구인지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솔직히 에밀리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니고 직장 후배야. 그녀는 나에게 내가 역대 최고의 남자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나에게 반했어. 어떻게 내가 남자로서 그런 기회를 놓칠 수 있었는지. 당신은 그녀와 함께 시간을 원했고 에멀리는 원했습니다. 나가서 관심을 갖고 그녀의 아이를 돌보느라 그녀에게 빚을 지게 됐어. 맞아. 출산 휴가 중에 한숨을 쉬었어. 바람 피웠어. 나에게 거짓말을 했고 직장에 있는 모두가 스티브가 일어나서 소리쳤어. 그래서 당신은 그 이후로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 아이들은
태어났어요. 당신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스티브는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최우선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내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들은 당신의 아이들이에요. 어떻게 그들도 당신의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헛소리 그만하세요. 누가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난 출산 휴가 중이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벌곤 했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내 수입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스티브가 테이블을 두드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짜증이 나서 그 소리가 내 신경을 자극하는 것 같아. 괜찮아. 그렇죠. 우리가 이혼한다고요. 그건 논리적일 뿐입니다. 잠깐만요. 그건 순간적인 판단착오였을 뿐입니다. 스티브가 갑자기 나를 달래려고 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판단착오라고 생각하세요. 그 정도면 됐어. 그 사람하고는 그만둘게. 제발 그렇게 해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혼 중이야. 왜? 스티브의 자기중심적 추론은 끝이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나는 화가 났어요. 나는 아이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돌봐주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당신은 용납할 수 없는 두세 개의 최고를 원합니다. 나는 반드시 당신과 이혼해야 합니다. 내가 지불하고 싶지 않은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별도로 요구할 것입니다. 당신이 거부하면 침착하게 응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위자료에 변호사 비용이 추가될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스티브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에밀리에게 말을 걸었기 때문에 더 이상 카이를 돌볼 수 없을 것 같아 고민입니다. 나도 바쁜데 그때 누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서 나는 에밀리의 남편인 줄 알고 속으로 웃었다. 케빈, 내가 그를 초대했다. 케빈은 그 지역에 유명한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있다. 에밀리가 자주 자랑했던 것, 그것이 바로 그에게 빨리 연락하는 방법을 알았다. 케빈은 전형적인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환대 업계에 종사했지만 그의 눈에는 사업을 관리하는데 익숙한 지적인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는 에멀리에게 매주 토요일에 나가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그녀는 일에 도움이 될 자격을 얻기 위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이를 학교에 남겨두고 어린이집이 맞다. 에밀리 엄한 표정을 지으며 시선을 고정한 에밀리. 스티브가 끼어들었다. 맞다. 매주 데리고 다니고 있다. 출산 후에도 애쓰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질투하지 마라. 에밀리에게 어린이집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고 카이를 위해 소지품도 하나도 가져오지 않고 매주 우리 집에 두고 왔다고 묻는다. 나는 쌍둥이 아기가 있고 새 아이를 돌보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케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이 말한 돈은 어린이집 비용이었습니다. 케빈은 사업가로서 돈을 관리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에밀리는 당신이 바람을 피운다고 말하지 마세요. 절대. 저는 케빈에게만 헌신한 적이 있습니다. 난 내 변명에 속지 않을 거야. 집 주변의 일들이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바꾸는 걸 봤어. 에밀리가 좌절감에 팔을 휘둘렀을 때 근거 없는 비난을 그만둘 수도 있겠지. 에밀리가 쏟은 차가 가방에 흠뻑 젖어. 오, 안 돼. 그녀는 외치며 서둘러 가방을 닦았어. 옷자락인데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어. 수많은 팸플릿, 묵주와 각종 장신구. 케빈은 팸플릿을 뒤져 점을 치고 이게 다 뭐지? 정말 그 묵주들은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았어요. 임신 중에 점치기에 관심이 생겼어요. 한 번에 $10,000를 딴 적도 있어요. 그 이후로 점쟁이가 준 로또 번호 점과 행운에 푹 빠져 있었는데 출산 후에는 자유롭게 돈을 쓸 수도 없고 행사에 참석할 수도 없게 되자 이 여자에게 육아를 맡길 생각을 하게 됐다. 나는 내 시간과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당신은 그런 의심스러운 일에 관여했습니다. 스티브도 이러한 발전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이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행운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케빈보다 훨씬 우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말문이 막혔다. 당신이 우리의 중요한 아들을 그런 일에 소홀히 한 게 너무 안타깝다. 아니, 그것도 카이를 위해서다. 나는 심지어 그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 줄 파워스톤도 샀다. 에밀리는 대답하고 테이블 위에 점술 상품을 늘어놓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효과. 그녀는 특정 그룹에 깊이 투자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단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을 뿐이었습니다. 케빈은 잠시 숙고한 후 마침내 말을 이었습니다. 에이미는 내 아내의 이런 면을 밝혀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진지하게 토론해야 합니다. 에밀리의 팔을 꼭 잡고 입구로 데려가는 그녀의 계속되는 항의에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후 부모님 집에 잠시 머물기로 결정했다.
육아가 더 부담스러울 거라 생각했지만 부모님의 도움으로 사실 예전보다 여유로운 시간에 스티브 회사에 연락해서 그의 토요일 근무가 거짓말이었고 실제로는 애인을 만나고 있었다고 밝혔고 이로 인해 스티브가 자신의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자연스럽게 사무실에서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그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는 소문도 일부 사실이고 일부는 과장되어 회사의 징계 조치보다 그와 그의 여주인의 분위기를 더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회사 안팎에서 신뢰도를 잃어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게 됐다. 결국 스티브는 전화를 걸었다. 저 좀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회사에서 해고될 것 같아요. 방금 회사에 사실을 신고했어요.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충분히 반성했으니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떨지 거절해요.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무자비하게 말했어요. 전화를 끊차 스티브가 상당히 고통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내가 견뎌낸 고통에 비하면 그는 더 많은 고통을 겪을 자격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티브는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부문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여 같은 업계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학창시절 방임과 장난의 역사 그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이제는 위자료를 부담하며 즐겁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반면에 에밀리는 케빈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받고 카일의 양육권은 케빈의 면회와 함께 케빈에게 갔다. 권리가 최소화되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문제가 표면화된 에멀리는 아르바이트에서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기소된 과도한 권위에 질렸다. 젊은 동료들이 복잡한 협상으로 이어진다고 집단적으로 불평했다. 점쟁이 상품의 효과가 없었던 것 같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는 그녀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나는 내 지원을 받아 다음 달에 직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육아를 관리하는 부모님은 공백기 때문에 약간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그림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넘칩니다. 내 아이들에게